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기온도 평년 기온이 돼서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인구 증가로 환경 파괴가 많이 돼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뉴스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중국에서도 토네이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하면은 돌개바람, 선풍이라고도 하죠. 그런 바람이 우박이 5cm 이상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온 천지가 바람으로 뒤덮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제가 인구가 증가가 되면은 모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원 상태로, 옛날에 환경 파괴가 되지 않는 원 상태로 회복이 되려면은 자연재해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인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모순의 원리를 생각하면은, 극과 극으로 봤을 때 모순의 원리로는 최종 해결책은 자연 섭리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자연이 회복하려고 온갖 난리를 치는 현상을 자연섭리의 본능이다. 그러니까 자연섭리의 본능 정화, 자정작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G7 국가들이 화력발전소를 완전 100% 폐기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 환경 개선 키포인트는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제가 학자들이 제시하기로는 전 세계 인구가 20억에서 30억 정도가 가장 지구가 환경 파괴가 안 되고 수용 능력이 충분하고 환경 파괴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인구수가 40억이다. 그러니까 지금 80억이 넘어서 90억 가까이 되니까 지금의 한 반절은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0억 내지는 50억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순의 원리라는 게 극과 극의 마지막 극한 원리입니다. 모순의 원리를 따지면은 환경 파괴가를 완전 복구하는 마지막 수단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야 인구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에는 별로 사람이 많이 죽지 않잖아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아무리 큰 대륙도 전체 토네이토 선의 바람이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온 땅이 지하 한 50m, 100m 정도 깊이 흙이 파올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화장실에 변기까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지체가 완전히 요동치게 되지. 다른 나라는
이유도 모르는데 그 섬이 흔들린다. 원인 분석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지진인지 뭔지 지파가 감지는 되는데 원인 분석이 모르겠다. 불가사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네이토가 자연재해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 그걸 갖다가 모순의 원리라고 합니다. 창모자, 방패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창하고 방패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찌르고 막고 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경 복구를 하려고 하는 최종 수단은 보루, 최종 보루라고 하는데, 그 보루는 자연재해밖에 없다. 자연이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도 자연재해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차선책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연재해가 아닌 차선책으로는 사람이 줄여야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주장을 했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산하 제한, 아이를 많이 낳지 말자. 전 세계가 그렇게 산하 제한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인구에 비례해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징벌적 개념으로 벌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14억, 15억, 인도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되니까 환경 유발 부담금을 그 인구 수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국제에서 징벌적 그 벌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환경 개선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인구 많은 나라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환경 개선 징벌적 부담금을 아주 국가가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금액을 크게 해가지고 부담을 하겠다는 걸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부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구 많은 나라는 세금으로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하제한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아주 가혹한 각국마다 인구 비례에 의해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징벌적으로 많이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40억, 50억을 사망시킨다든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의 국제사회가 갈기갈기 흩어져 있고, 지금 현재 국제사회라는 게 화합이 잘 안 돼 있고 4분열, 5분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국제사회의 협의를 통해서 인구 감소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 40억 내지 50억을 사망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혹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전쟁에서 읍참마속이라고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데리고 있던 부하 장군이 애끼고 그런 부하를 뒀다고 해도 목을 자르는, 그러니까 자기 수족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 국민들도
40억, 50억을 국민을 전쟁을 일으켜서 사망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손발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지만은 전 세계가 살아난다는 얘기지요. 전 세계가 다 공멸해서 다 죽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잖아요. 이거 동남아 같은 데는 지금의 40도, 50도가 돼가지고 지금의 이 시절에 어제도 뉴스 나왔잖아요. 앞으로 점점 심해집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앞으로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지구, 우주 전체, 지체 전체하고는 똑같아요. 이 뼈 개수도 우주 천지의 그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지구에 있는 수풀을 갖다가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것도 이 우주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동의보감 이런 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사람의 이 인간을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보면은 우주, 그러니까 천체 지체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허준 선생님이 구침지라고 했습니다. 구침지. 그러니까 구침지라는 것이 침을 잘 놓는 사람을 갖다가 침술대가라고 합니다. 그거 갖다가 가장 높은 경지의 침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를 구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 종류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9가지 침이 있는데 가장 장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9개를 다 찔러서 달기 죽지 않았다. 그 정도로 침을 가지고 논다. 우리가 보통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가지고 노는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희자라는 게 희롱할 희자입니다. 그러니까 침 하나로 어떠한 병도 다 고친다 하는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을 구침지 침술대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 침을 놓을 때도 그 우주, 그러니까 천체 지체 우주 그 시기를 따라서 침을 놨습니다. 시침하는 때를 우주 천지 만물이 기운을 받아서 같이 침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에 이 우주 천지가 돌아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우주의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시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침을 할 때는 사람을 갖다가 사람 눈을 안경도 쓰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유관이라고 합니다. 고기 육자 쓰잖아요. 이 안경도 쓰지 않고 렌즈도 끼지 않은 순수한 고기로 된 눈알이다 해서 고기육자 써가지고 눈한자 써가지고 유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순수한 목소리를 얘기할 때 고기육자 써가지고 육성이라고 해요. 육성.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허준 선생님이 이제 침을 놓을 때 보면은 침을 놓을 때는 그 사람의 피부를 보고 처음에는 꽂잖아요. 그런데 피부 속 안으로 들어가면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있는 거는 사람의 피부를 통과하기 직전에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유관 시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피부를 통과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침이. 그 경혈이라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경혈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찌르는 것도 있고 찔러서 그 사각으로 각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으로
시침을 하되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간 침 끝은 심한으로 더듬어서 정확하게 경혈에 침을 놔야 된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더듬어서 시침을 시작하되 피부를 통과한 침은 심한, 마음 심자 눈 한자 씁니다. 그러니까 직접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짐작을 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대가들은.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더듬어서 침을 시작해 가지고 찔러서 피부에 들어간 순간부터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육안으로 더듬어서 시작하되 심한으로 정확하게 경혈을 시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우주 전체 지체하고 거의 축소판이라고 하면 됩니다. 또 일체예요.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너무 대도 심하게 돼서 우주에 있는 냉장고 역할을 하는 빙산이 만년 빙산이라고 하잖아요.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숲을 말하자면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 비교하면 이제 폐라고 하는 숲을 또 전부 다 없잖아요. 전부 다 개발을 하고 그래서 점점 줄어들지. 거기에다가 사람이 인구가 증가하면은 환경이 파괴된다. 왜서 사람이 많은데 환경이 파괴되느냐? 뭔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샴푸를 쓰고 물도 쓰고 생산해서 먹고 하는데 얼마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많으면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올라가면은 공장도 점점 많이 지어야 되고 또 머리 샴푸 하려면 화학 물질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오염 물질을 또 많이 생활용수를 내보내고 하다 보면 오염이 점점 많이 됩니다. 지금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G7 국가들의 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기하겠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환경 개선 대책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만들이 90억인데 한 50억을 사망시키고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해도 자연재해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느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자연재해가 인간을 죽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연섭리 본능에 의한 자정 복구 작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자연재해로 사람이 40억, 50억이 죽게 되려면은 장기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한 50년, 100년, 1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내가 전쟁으로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고 있어도 자연이 그보다 더 끔찍한 전쟁보다 더 가혹한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반유대인, 이스라엘 반유대인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
찬성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쟁은 종식시키고 평화로 가자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현실은 냉혹합니다. 원래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냉혹해요. 사람의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시를 해서 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연 섭리의 본능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 염세주의고 비관적이고 가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현실에서 현실이 그렇게 냉혹해요. 이 자연 섭리의 본능이라는 게 그래요. 그걸 피할 수가 있나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이 무슨 그 지진의 진맥 고리가 있어서 그 진맥 그 지진의 고리에 그 지도에 올라 있는 나라들만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친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이게 지구 환경이 많이 파괴되면은 전 세계가 다 지진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체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환경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요. 그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점점 심해가지고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더워서 학교를 휴업을 했다. 재난 문자 발송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온으로 사람을 이제 40억, 50억을 사망시킨다. 내가 이제 그 뉴스를 가끔 봤는데 엔잡로시력을 이제는 뭐 저기 원잡, 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이런 것이 아니라 N잡이다. 그러니까 개수가 많은 그 직업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다. 옛날에는 뭐 투잡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직업을 많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N잡을 한다.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수입을 올린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농산물을 살 수가 없어요. 생산이 나중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이고, 지구가 점점 더워져가지고 40도, 50도 가까이 되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면 농산물도 다 죽고 없습니다. 농산물이 뭐가 있어야지 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서 먹지. 없습니다, 나중에는. 요즘에 뭐 우리나라 김이 외국에서 많이 팔린다. 김값이 외국에 비교하면은 많이 싸다 해서 많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리고 해산물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도 전부 다 불량이 되고 벌도 없잖아요. 벌이 왜 죽느냐? 응애 때문에 죽는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축산 대학교도 나왔습니다. 벌이라는 것은 환경하고 가장 예민한 곤충이에요. 그래서 벌을 보면은 환경이 어느 정도 파괴됐다는 걸 그 지표로 삼어요. 벌을 가지고 환경 지표 척도로 삼는 것이 벌입니다.
그 가수원이라든가 다른 그 미론이라고 합니다. 그 꽃이 많이 펴서 벌이 날아가서 꽃을 따잖아요. 그렇게 아주 꽃이 많은 데를 갖다가 미론이라고 해요. 그 미론이라는 것은 꿀밀자 쓰게 돼요. 꿀밀자에다가 동사원자를 쓰게 됩니다. 미론이 많은 데가 보면은 옛날에 그 꽃이 아닙니다. 꽃도 완전히 기상이변 때문에 꿀도 이상하게 해지고 꽃가루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 별들이 그 꿀을 먹어도 질병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꽃가루도 옛날에 환경이 좋을 때만큼 양질의 꽃가루, 양질의 꽃에서 나오는 꿀이 아니란 얘기죠. 변질이 많이 되고 옛날 그 친환경 때 하고는 그 꽃에서 나오는 꽃가루라든가 그 꿀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꽃가루, 꽃에 나오는 꿀도 이변이 생긴다. 기상 이변만 생기는 게 아니라 꿀도 이변이 생겨요. 식물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쌀을 먹고 있잖아요. 쌀을 먹고 과일을 먹고 하는데도 옛날에 친환경 파괴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생산된 사과를 먹는 거하고 지금의 사과를 먹는 거하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친환경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1940년대, 30년대에 나오는 그 사과, 농작물하고는 지금이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많이 오염이 됐다는 것이요. 모든 것이 기상 이변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식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벌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벌들이 많이 죽어요. 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벌들도 이제 없어가지고 원래 그 벌들이라는 게 꽃이 피면은 그 꽃이 피는 원리라는 게 만개, 하무 11홍이라고 하는데 대개 보면은 그 꽃이 피어서 한 10일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답게 꽃이 이렇게 피는 것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기 위해서 꽃이 아름다웠고 꽃에서 나오는 화향기라고 하는데 그 향기가 좋죠. 그래서 누굴 그 꽃이 누굴 유혹을 하나, 누굴 유혹을 해서 연애를 하려고 하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여자가 아름답게 차리고 너 보니까 얼굴이가 피고 아주 꽃까지 환하게 핀다. 너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가 보다. 아주 네 얼굴이가 피고 아주 얼굴이가 반반하고 너무 이뻐졌다. 네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그게 이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자들도 꽂힙니다. 그래서 얼굴을 핀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주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확 피면서 사춘기에 예뻐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고는 미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수원에 있는 꽃도 유혹을 합니다. 연애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누구하고 연애하느냐? 벌하고 연애해요. 벌하고. 벌이 와가지고 이 꽃 저것 날아다니면서 벌도 꿀도 입으로 빨아들여서 저장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네 다리에 그 꽃가루를 묻혀서 벌집으로 이동해가지고 벌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벌들이 이렇게 꽃에 다니는 걸 보면은 다리에 꽃가루가 아주 동글동글하게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거 일부러 뭉쳤습니다. 그걸 꽃가루를 가져가려고 벌들의 그 발에다 묻히는 과정에서
암꽃 그 꽃가루, 순놈 꽃가루를 연해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암꽃한테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순놈 꽃가루를 묻혀줍니다. 그리고 연해를 해가지고 그 꽃이 미칩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 과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입니다. 그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너도 이제, 아주 얼굴이 확 피는 거 보니까, 결혼할 나이가 된가 보다.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관연이라고 하면은 애과자를 써요. 애과자를 쓰면은 관연이라고 하면은 16살에 가장 활짝 핍니다. 그 애꽃이 그렇게 활짝 핀다. 애과자 씁니다, 그게. 관연한 딸이 있다. 그러면 많이 피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벌도 많이 없어서 죽게 되니까, 누가 그 식물들의 연해를 시켜줄 중매적인 게 없습니다. 유혹할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속에다가 벌통을 몇 통 사야 돼요. 벌통 하나에 보통 20-30만 원 하죠. 거기다 사서 벌을 갖다 놓고 이제 그 벌이 그 비닐하우스에 돌아다니면서 꽃들이 저렇게 너하고 연애 좀 하자고 유혹을 해서 예쁜 꽃이 피었는데 거기 가서 좀 연애를 시켜줘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벌통을 사서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이제 벌이 없으니까 그 벌통을 사서 비닐하우스에 집어넣고 키우니까 농산물 가격이 다 붙어서 비싸집니다. 내가 벌통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물가를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게 점점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너무 춥고 너무 덥다 했을 때는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에어컨을 틀든지 난로를 피우든지 보온을 하든지 아니면 냉방기를 돌리든지 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세 들어간 것도 농산물 가격에 붙여서 팔아야 되겠다 하다 보니 농산물도 점점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환경 파괴라는 게 모든 것하고 연동되고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잡 러시를 해가지고 지금 잡 러시가 엄청나다 하는 것도 그게 환경 파괴를 반증하는 것으로 지금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실상 최대 위기에 살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의 해결 방법이라는 게 특단의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기로 전쟁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의 전쟁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적으로 끝나고 중동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나고 앞으로 전쟁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전 세계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전 국가가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을 할 수 없다. 전쟁 해봐야 똑같이 죽으니까 누가 전쟁을 승패자도 없고 승리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다 죽는다. 전쟁 나면은 핵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결국은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은 일어난다. 그게 이제 약육 강식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약한 나라가 있을 때 국방력이라든가 경제력이 경제력 리꼬르 국방력인데 약육 강식 국가들이 있을 때만 비대칭 경제력, 비대칭 군사력이 있을 때만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 대칭 군사력, 대칭 경제력이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그 모순의 원리에 의한 국방력 강화입니다. 마지막 그 전쟁의 가장 극단적인 전쟁 무기는 핵무기잖아요. 그게 모순의 원리에 의한 자주국방, 모순 원리에 의한 자주국방의 최후 보루 무기가 무엇이냐? 핵무기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다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기술력이 비대칭이 아니고 전부 다 대칭으로 돼 있다 할 경우에는 전쟁을 무기로 전쟁을 해봐야 승자도 패자도 없고 모두 다 공멸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쟁으로 사람을 감소시킬 확률은 많이 떨어지지요. 승자도 패자도 없으니까 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하는데 누가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자가 있어야 전쟁하려고 하지. 전쟁을 이렇게 봐도 나도 살지 못하고 너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쟁이 그렇게 대칭 전 세계가 대칭 그 경제력, 대칭 군사력이 됐을 때에는 전쟁이 더더욱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연재해가 모순의 원리에 의해서 마지막 그 해결할 방법은 그게 마지막 모순의 원리의 마지막 보루 원리라는 것은 바로 그 자연재해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전 세계가 그 지금 유엔에서 알력이 심해가지고 지금의 4분열, 5분열 되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뭐이든지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이 마당에 전 세계 사람들이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환경 개선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결국은 마지막 그 자연재해가 온 인간을 다 줄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의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게 전초전이다. 본 게임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앞으로 저도 이제 요즘에 가끔 보는데 너무 덤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덤핑 매매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제품이 쌉니다.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싼 전기버스, 전기 승용차 이런 걸 사가지고 신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 중국산 전기버스를 타보면은 허리가 다 나갑니다.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싼 중국산 대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산이 싸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식품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중국산이 가장 쌉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국민들한테 많은 기여를 한 점도 있다. 그거 꼭 나쁜 것도 아니지요. 이 세상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지금 이렇게 고물가 시대는 덤핑에 사람들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질병이 많이 더 생겨요. 그래서 병원이 더 혼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들을 점점 많이 배출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1980년대 의사 졸업 정원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그것이 단초가 잘못돼서 지금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현실에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전에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의사 정원 졸업제를 특유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것이 지금의 우리가 그걸 혁파화하고 그걸 원상회복하고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괴로움을 많이 당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 하나의 제도라든가 이런 걸 수립해서 시행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저 1980년대에 의과 졸업 정원제라는 것은 사실상 그때의 제도라는 것은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실상 잘못된 것이 오늘날의 이러한 고통을 국민들이 많이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내용은 일일이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 세계의 글로벌 시대의 이러한 제도라는 것은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점점 수요는 증가하는 마당에 이러한 제도는 옛날에 40년, 50년 전에는 어느 정도 적합선, 그러니까 적절한 제도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시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괴리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현실에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제도의 혁파입니다. 그것을 마다하고 전 국민이 대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나오잖아요. 국민이 거의 대다수가 지지를 하는데 국민을 무시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의료 단체도 국민들의 여론이 이 정도다 하면은 국민의 여론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수긍을 하고 수렴을 해서
그게 그 여론의 그 수렴으로 수렴을 해서 적절한 그 협조를 해서 타파를 해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혁파를 해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 여론은 국민들은 여론은 해야 된다 찬성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국민들만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의료 단체에서는 그 여론 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론을 무시한다.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 여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걸 무시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장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고객들의 그 여론을 봅니다. 마케팅 할 때도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 뭐 의료 단체도 넓게 보면은 그 마케팅 차원에서도 고객입니다. 그 환자들도 넓게 생각하면은 국민들의 그 고객들의 그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대형 백화점이고 독점력이 강한 그런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 고객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은 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 단체도 환자가 왕입니다. 국민이 왕이에요. 국민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고객입니다. 고객이 왕이에요. 고객이 고객들의 민심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입안돼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든 것이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당초에 그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80년대 의과대학 졸업 정원제를 잘못 채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제도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치 제도나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는 이제 2층, 3층까지 운행할 수 있는 지하철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 외국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100년, 200년 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정치 제도를 건설할 때 반영을 해서 건설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측 가능하고 장기간을 내다보는 그런 외국의 그 건설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합당하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건설을 그 2층, 3층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 철도 시설을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건설을 했으면은 뭐 4호선, 7호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시간대별 투입을 해서 승객 분산을 시킨다. 이런 제도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의 1층으로 지금의 서울 지하철이 운행이 되잖아요. 지금 승객이 많이 늘어났다면은 애당초에 그 지하철 공사를 할 때 그 전철선이라든가 지하철 건설할 때 2층, 3층 그 지하철 기차가 다닐 수 있게 건설이 되었다면은 전차선도 높이고 했다면은 장기간 미래 예측 가능한 정치 제도를 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외국에는 그렇게 합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2층 지하철, 3층 지하철을 운행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근시안적인 제도, 정책, 법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외국의 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많은 그 차이가 난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의료 졸업 정원제도
너무 근시안적으로 제도를 보고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많이 받는다. 좀 장래 예측 가능하고 장래 예측 가능한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제도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 몇 가지만 얘기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리 요즘에는 경전철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경전철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도로로 말하자면은 새길 도로다. 우리가 대로, 새길 도로, 보조도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큰 길이 있으면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좀 작은 도로, 거기에서 또 작은 도로 해서 만드는 것이 경전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 지하철은 지금에 다니는 큰 지하철 다니고 경전철은 작은 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전철을 한때는 했잖아요. 사실상 장기간 미래 예측 가능한 지하철을 건설한다고 했다면은 경전철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돼. 잘못된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전철보다는 본선철도를 놔야 됩니다. 본선철도를 놔도 앞으로 예측 가능한 지역을 잘 봐가지고 장기간 예측 가능한 곳을 잘 봐가지고 앞으로는 여기는 본선철도를 놔도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됐을 때는 2층, 3층 지하철을 증축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본선 지하철 2, 3층 장래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지하철 터널 건설을 전차선 건설을 했어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장기간 예측 가능한 나라 건설 계획이고 국가법 제도고 옛날에 경국대전처럼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보고 외국에서 벤치마킹 해서 화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정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댐 방식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그게 기본 정책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임시 방편으로 승객 지하철 과밀도를 줄이는 정책을 하는 것은 너무 미봉책이고 기본 정책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보충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중에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1980년도에 의과 졸업 정원제도 애당초에 100년대계, 1000년대계 장기 예측 가능한 정책에서 벗어난 그러한 좀 심사숙고가 덜 된 졸속 정책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